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기도 하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지 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하네요. 혹시나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면 속이 좀 편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예비 신부였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한마디로 인해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럼 제가 한 사람의 선생으로서, 여자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두 번째 발령받은 직후였어요.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저는 교사가 천직이라고 느낄 만큼 아이들 앞에 서는 매 순간이 좋았습니다. 월급을 아껴 적금을 붓고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의 상담 기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제 힘으로 일궈낸 생활이 뿌듯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연애와는 거리가 먼 나날이었어요. 학교와 집만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연애 상대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학교 선배 교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김 선생,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 내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 건설회사 다니는데 일만 하느라 아직도 노총각이야. 성격도 괜찮고 착실한 애인데 혹시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선배는 저보다 몇 년 먼저 그 학교에 부임한 사람인데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나름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무실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수업 고민이 있을 때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자기 친동생을 소개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솔직히 거북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직장 선배의 동생이라니 잘 안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하려는데 선배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면서 덧붙이더군요. 아이, 내 동생이라고 부담 갖지 마. 밥 한 끼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내가 절대 신경 쓰이게 하지 않을게. 그냥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임자 못 만나고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내 보기에는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데 말투가 차분하고 자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남자에 대한 호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사귄 지 반년이 넘어가자 상대가 먼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은서 씨, 우리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슬슬 결혼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 한번 뵙게 해주면 안 돼? 그맘때 저도 남자와의 미래를 마음먹었을 때라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의 인사를 드리게 됐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많이 됐어요. 헌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분위기가 따뜻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이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거든요. 어머, 어쩜 이렇게 참하고 예쁠까? 우리 재혁이가 보여줬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잘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그러고는 거실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이런 며느리를 보게 된다니. 내가 저 녀석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일만 해서 속이 터졌는데 뒤늦게 이렇게 며느리 복이 터질 줄 몰랐네. 저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해준 학교 선배도 친정에 와서 열심히 저를 지켜세웠습니다. 내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 동생 상대로 아무나 소개하겠어요? 김 선생이 워낙 예의 바르고 성실하니까 놓치기가 싫더라고.
드디어 재혁이가 내 덕에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거지. 시댁 식구들은 예비 신랑이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여태 혼자였다면서 저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정성 가득한 밥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재혁 씨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엄마가 은서 씨를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다. 나중에 부부싸움하면 나보다 은서 씨 편만 들어주실 것 같아. 그 말에 둘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탈하게 마치고 예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고르고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도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제가 한창 신경 쓰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아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수빈이라는 아이였는데 무척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까르르 웃을 때도 수빈인 자기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아예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무리 속에서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는 아이 같았어요. 처음 수빈이가 신경 쓰인 건 체육복 때문이었습니다. 1학년이라 다른 아이들은 깨끗한 새 체육복을 갖춰 입었는데 수빈이의 체육복은 몇 사람을 거쳐 물려 입은 것처럼 낡아 있었어요. 소매 끝은 올이 풀려 있고 무릎 부분에는 빨아도 빠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새 체육복으로 바꿀 만도 한데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건 아이의 가정 환경이었어요. 학기 초에 조사한 내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니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내용이 있어야 할 곳에 대신 외조모라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좀 특별하게 여기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들이니 학생들을 관리하고 살피는 건 교사로서 자연스럽고도 중요한 일이었죠. 특히 글쓰기 수업을 할 때면 아이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수빈이는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의 장문에서 딱 3줄만 썼습니다. 나는 엄마가 편찮으셔서 외할머니와 살고 있다. 외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다. 엄마의 건강이 얼른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이 가장 신경 쓰이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빈이를 조용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수업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춰 설명해 줬고 급식 시간에 밥은 잘 먹는지 슬쩍 다가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반찬 입맛에 맞아?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먹어도 되니? 그럴 때면 수빈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에도 간식을 나눠주거나 친구 관계를 살피는 등 티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챙기고 살폈습니다. 다행히 수빈이는 그런 작은 관심에도 고마워하고 공부도 곧잘하는 아이였어요. 가끔은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찾아와 질문하기도 했죠. 쌤,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언뜻 보니 학원도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다들 방과 후에 학원 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집 하나쯤은 풀 텐데 수빈이는 늘 교과서만 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집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수빈아, 그 선생님이 지난 주말에 서점에 갔다가 똑같은 문제집이 있는 걸 모르고 또 샀네? 이거 너 봐. 그리고 중학교 필독서 책이 보이길래 사왔는데 그 선생님이 당분간 바빠서 책 볼 시간이 없다. 네가 먼저 읽어볼래? 저는 수빈이가 교무실에 올 때마다 의자를 하나 끌어다 주며 편하게 앉으라고 하고 교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기도 했어요.
수빈아, 요즘 학교 생활 어때? 힘든 거 없어? 괜찮아요. 그냥 뭐 매일 똑같죠. 매일 똑같은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도 뭐 재밌는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알려줘. 수빈이는 그런 제 관심이 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눈빛은 누군가의 관심에 목말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쓰러워 아이에게 더 신경 쓰게 됐죠. 그맘때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빈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동료 교사들에게 나눠줄 청첩장을 가져와 살펴보다 교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헌데 그 잠깐 사이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데 제 책상 앞에 수빈이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손에 문제집이 들려있는 걸 보니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아이 곁으로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책상 위에 펼쳐진 청첩장을 들여다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반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려고 한 거라 아이가 먼저 본다고 뭐 큰일 날 일도 아니었거든요. 수빈이가 내 청첩장이 신기한가 보네. 아, 귀여워라. 그렇게 생각하며 얼른 다가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이 왔구나. 왜, 뭐 모르는 문제 있니? 그런데 수빈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허옇게 질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이 커진 채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수빈인 대답 대신 떨리는 손가락으로 청첩장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청첩장에 인쇄된 예비 신랑의 사진과 이름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쌤, 이 아저씨 우리 아빠인데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빠? 지금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지? 저는 멍하니 수빈이의 얼굴과 청첩장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당연히 처음엔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습니다. 세상에 같은 이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남자가 제 예비 신랑일 리가 없잖아요. 수빈아,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은 같을 수도 있지. 사진 다시 봐. 네가 잘못 봤겠지. 저는 최대한 침착한 태도로 청첩장을 수빈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착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빈이는 사진 속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쌤. 이 사람 우리 아빠 맞아요. 이름 말고 얼굴도 틀림없다고요. 이 눈, 이 웃는 얼굴. 제가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에서 본 얼굴이 확실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아니기를, 제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물었죠. 그게 정말이니? 수빈아,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쌤이랑 다음 달에 결혼할 사람이야. 당연히 알죠. 제가 아빠 사진을 몇 번이나 봤는지 아마 선생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수없이 봤어요. 수빈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은 교무실이었고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겉으론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수빈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선생님이랑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하자. 괜찮지?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어요. 잠시 후 조용한 상담실에서 문을 닫고 마주 앉았는데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더군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표정을 관리했어요. 수빈아, 선생님한테 아빠 얘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수빈인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지 한참 동안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큰 결심을 한 듯 한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쌤, 저 솔직히 사진 말고는 아빠 얼굴 본 기억은 없어요. 제가 4살 때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지고 있던 옛날 사진이 몇 장 있어서 거기서 봤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아빠가 절 안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니? 아니요. 그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직접 자세한 말씀은 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잠든 줄 알고 엄마랑 외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빈이의 말을 종합하면 이랬습니다. 수빈이 엄마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한 남자를 만났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홀어머니와 살던 수빈이 엄마에게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의 집안에서 수빈이 엄마의 처지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둘 사이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남자는 수빈이 엄마에게 미래를 약속한 모양이더군요.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었나 봐요. 그럼 그때 가서 혼인신고를 하자면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만 그 말 믿고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말을 들어보니 결혼을 반대하는 시댁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 같더군요. 그렇게 5년 정도를 같이 살았고 그 사이에 수빈이가 태어난 거죠. 저는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이 말하는 수빈이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숨을 고른 수빈이가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빠가 건설회사에 취직하면서 조금씩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자꾸 신경질을 내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나 봐요. 나중에 엄마가 물어물어 아빠가 부모님이랑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냥 헤어지자는 말만 하더래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 그럼 분명 재혁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가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눈이 높아진 건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수빈이 엄마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건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연락도 뜸해지더니 결국 본가로 돌아가 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수빈이 겨우 4살 때의 일이라고 했어요. 쌤, 아빠가 나간 날 엄마가 엄청나게 울었나 봐요. 외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펑펑 우셨거든요. 그 뒤로 아빠는 한 번도 저랑 엄마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버림받은 수빈이의 엄마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답니다. 식당 서빙, 공장 일, 새벽 청소,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네요. 대학 신입생 때 남자를 만나 임신하는 바람에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처지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헌데 수빈이와 엄마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쌤,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그 말을 하다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아이를 향해 말했죠. 수빈아, 힘들면 그만 얘기해도 돼. 쌤이 네 얘기 대충 알아들었어. 하지만 수빈이는 마치 가슴속에 설움을 토해내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수빈이 엄마는 병원에 갔다가 난소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1년 전부터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수빈이는 외할머니와 둘이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연세 많은 할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상황이라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로는 수빈이 엄마의 치료비까지 충당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모양이었죠. 고작 14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다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한참을 아이 얘기만 듣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빈아, 그럼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은 없니? 할머니나 엄마가 연락해 보시진 않았을까? 그 질문에 간신히 진정했던 수빈이의 눈이 다시 빨갛게 물들었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는 저 어릴 때 양육비 때문에 몇 번 찾아갔다가 욕만 먹고 돌아온 것 같아요. 자꾸 찾아오면 그냥 절 데려가서 고아원에 버린다고. 다시는 애 얼굴 못 보게 만들어 버리기 전에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뭐?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는데 수빈이는 이를 악물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래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할머니가 한 번 더 찾아가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근데... 수빈이가 설움에 복받치는지 말을 멈췄지만 그래도 끝까지 얘기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아빠가 그랬대요. 엄마랑 저랑 다 자기 호적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요. 그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남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수빈이가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할머니도 무서워서 다시는 안 간다고 했어요. 양심이나 책임감 같은 거 절대 없는 사람이라고요. 쌤, 저요. 어릴 때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 사진을 봤는데 이제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봐요. 그 얼굴 오래도록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어디서라도 마주치면 좀 따지고 싶어서요. 저랑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서 수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느라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학생 앞에서 울고 싶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뜨거운 눈물이 눈두덩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수빈이가 울먹이며 묻더군요. 쌤, 그런데 쌤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일 수도 가로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가 자기 여자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양육비도 나 몰라라 하고 애를 내다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이었던 거예요.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쌤이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알아볼게. 넌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만 믿고 기다려. 알았지?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낸 뒤 저는 상담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죠.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수빈이가 30살 어린이도 아니고 사진에서 본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 거기다 이름과 건설에서 다닌다는 것도 똑같잖아. 난 우리 반 애들한테 제 역시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수빈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어요.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천장을 바라보며 수빈이의 얼굴과 예비신랑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수빈이의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눈을 가늘게 뜨는 버릇, 모든 게 제가 평생을 약속한 남자와 붕어빵처럼 닮아 있다는 걸요.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니 두 사람이 부녀가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많이 닮았네?
그 순간 저는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양말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예비실액으로 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그대로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운전하면서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겠어. 그리고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재혁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치더군요. 은서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와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한밤중에 갑자기 달려온 절 보고 재혁 씨는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끌며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에서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은서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혹시 울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빙빙 돌려서 물어볼 여유 같은 게 없었거든요. 재혁 씨,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혹시 예전에 결혼 약속하고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아이도 낳았고요? 순간 예비신랑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 찰나였지만 전 분명히 봤어요. 눈동자가 한번 흔들리고 입술이 살짝 굳는걸요. 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내 금세 태어난 얼굴로 돌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야? 재혁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잠도 못 자고 달려와서 이런 걸 묻겠어요? 그러자 그냥 발뺌하는 게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골똘히 생각하는 척하던 상대가 황당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옛날에 만난 여자가 있긴 했지. 근데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젊을 때 잠깐 사귄 거고 별 의미 없는 관계였어. 별 의미 없는 관계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별게 아니에요? 거기다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게 의미 없는 관계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재혁 씨는 오히려 태연하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연서씨, 진정해. 누가 무슨 말을 한 건진 모르겠는데 그 여자 말 다 믿으면 안 돼. 그때 낳은 애가 내 애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뭐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살림까지 차린 여자야. 그런 여자가 뜬금없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확신해? 그러더니 그 애를 핑계로 돈 뜯어내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알아? 나 그 여자 때문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 저는 귀를 의심하며 수빈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자기랑 똑 닮은 딸을 두고 자기 애인지 확신을 못하겠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혁 씨, 나 그 여자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아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아이랑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인 건 알아요? 그 말에 예비신랑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또다시 곧바로 표정을 감추더니 이번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은서씨, 그게 다 그 집 여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니까? 돈이 궁하면 별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야. 나한테 양육비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죽는다는 핑계를 대는 거라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 꽃뱀들. 잊을만 하면 자꾸 일을 만든다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잠깐 실수한 걸로 내가 얼마나 피말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 꽃뱀. 재혁 씨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게 해놓고 버린 여자를 꽃뱀이라고 부르다니.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재혁 씨,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5년을 같이 살면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를 꽃뱀이라고요? 은서씨, 제발 내 말을 믿어. 그때 내가 그 여자랑 만난 건 사실이지만 난 맹세코 결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어릴 때 그냥 실수로 만난 건데 걔가 혼자 기대한 거라고. 제가 자기 말을 믿지 않자 예비신랑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에 미안해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 여자가 문제라는 식으로만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은서씨, 그런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면 세상에 문제없는 남자가 어디 있는 줄 알아? 난 은서씨한테 솔직하게 다 말한 거야. 내가 정말 숨기고 싶었다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겠지. 난 과거 다 말하고 은서씨랑 새 출발하려고 한 건데 왜 다 지난 옛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 해? 다 지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히 애가 잘하고 있는데. 아이 진짜 그 애 내 애 아니라니까. 도대체 그 여자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그 여자 원래 돈 뜯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꽃뱀이라니까. 또 꽃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해봐야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의 본심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일이니 어떻게든 차분하게 얘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재혁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양육비 달라고 했을 때 아이를 빼앗아서 입양 보내겠다고 협박한 거 그건 사실이에요? 제 말에 예비신랑이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죠. 그건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내세우면서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한 소리지. 진짜로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좀 그만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야. 은서씨,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 난 젊을 때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너무나 뻔뻔한 상대의 모습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엄청난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려다 들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죠. 이 사람하고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어. 죄책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네. 그렇게 포기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숨 쉬고 돌아서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재혁씨, 나 이대로는 결혼 못해요. 며칠 생각한 뒤에 연락할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이 벌벌 떨려 몇 번이나 멈춰섰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전 이런 황당한 일을 만든 장본인에게 따지기로 했어요. 바로 자기 남동생의 과거를 모를 리 없는 예비 신랑의 누나, 그러니까 동료이자 학교 선배를 불러낸 거죠. 저는 교무실로 들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선배는 동생에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지 의아한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전 아무 말 없이 빈 교실로 들어가 뒤따라온 선배를 향해 서둘러 물었죠. 선배는 알고 있었죠. 재혁 씨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랑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거요. 그 아이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인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소개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선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황하는 기색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인상을 쓰며 저한테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김 선생,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린 거냐고. 뭐라고요? 재혁 씨 애가 멀쩡히 자라서 중학생이 됐는데 이게 헛소문이에요? 하지만 선배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긴커녕 너무나 당당한 얼굴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김 선생,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싸구려 같은 여자가 하는 말에 왜 일일이 신경을 써? 그래, 솔직히 그런 일 있긴 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 여자 말 믿지 않고 인정한 적도 없어. 막말로 남자 꼬여내서 임신한 여자가 문제인 거지. 순진한 우리 재혁이가 무슨 잘못이야? 그 여자가 일부러 재혁이 발목 잡으려고 임신까지 한 거라니까. 선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애 선배한텐 조카예요. 그 말에 상대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조카는 무슨. 김 선생,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그 계집이 자기 마음대로 애까지 가진 거라고. 우리 재혁이한테 들러붙으려고. 그게 거머리가 아니면 뭐야?
거머리라뇨.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거머리라는 소리를 들을 일이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얼굴이 붉어졌지만 선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선생, 내가 김 선생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 거머리 같은 계집애 때문에 그림처럼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솔직히 나도 그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 근데 당사자인 재혁이는 어떻겠어? 멀쩡한 내 동생이 마음고생하는 모습만 보다가 요즘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는 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선배는 당당한 목소리로 확신하듯 못 박았어요. 김 선생, 그깟 별거 아닌 일로 좋은 남자 놓치지 마. 내 동생이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다정한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 그 여자가 아픈 게 사실이라고 치자. 근데 왜 그 일로 재혁이 결혼까지 흔들려야 해? 그 여자가 그렇게 된 건 다 자기 팔자잖아. 팔자라는 그 한마디로 선배는 동생의 모든 잘못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버림받은 것도 고생하다 암에 걸린 것도 다 그 여자의 팔자라며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말했죠. 오히려 완벽한 남동생의 인생에 흠집을 낸 게 그 여자의 잘못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느끼고 선배에게 결혼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불쾌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뭐? 파혼? 야, 너 미쳤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결혼을 깨겠다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 이게 양가의 어떤 망신일지 생각은 해보고 말하는 거냐고!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망신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깟 망신당하는 게 무서워서 자기 아이를 버린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는 게 말이 돼요? 선배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이를 갈듯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아무 의미도 없고 별일도 아닌 과거 때문에 파혼녀 되고 싶어? 솔직히 남자는 그런 일 한 번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근데 여자는 다르지. 더구나 보수적인 이 공무원 사회에서 파혼은 이혼당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걸? 그냥 조용히 덮고 결혼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이득이라는 걸 왜 몰라? 하지만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번엔 예비 시어머님이 직접 나서더군요. 재혁 씨와 선배한테 제가 파혼 얘기를 꺼냈다는 걸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애 달래듯이 다정한 말투로 이러시는 겁니다. 은서야, 요즘 결혼 앞두고 예민한가 보구나.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다 그래. 난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정대로 결혼해라. 하지만 제가 수빈이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어머님의 목소리도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하더군요. 뭐? 그럼 결혼 안 한다는 게 고작 애 문제 때문이었어? 걔는 혼인신고도 안 한 계집애가 제 욕심에 낳은 거야. 우리 재혁이 애도 아닌 게 분명하다니까? 남자가 젊을 때 여자 한 번 만난 게 이렇게 평생 괴롭힘 당할 일이니?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라고. 예비씨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봐라. 그 애가 정말 우리 핏줄이면 그 계집애가 지금까지 죽은 듯이 잠자코 있었겠니? 어떻게든 재혁이 등골 빼먹고 살아보려고 다른 남자애를 들이밀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거잖아. 그러다가 몹쓸 병 걸리니 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 거라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아니요. 양육비 달라고 했더니 재혁 씨가 소송해서 애 데려간 다음 아무도 못 찾게 고아원에 버린다고 했다던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래냐? 은서야, 네가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먹은 남자를 그렇게 몰라?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네 인생 망칠래?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라. 결혼이 코앞인데 이러면 양가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 파혼했다는 꼬리표 평생 붙이고 살래?
서른 넘은 여자가 파혼녀라는 딱지까지 달면 앞으로 결혼은 포기해야 하는 거야. 알아? 예비 시어머니도 역시 파혼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둘렀어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협박을 하는 거죠. 저는 별 반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거예요. 어찌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는지 잔뜩 흥분한 저희 엄마가 전화로 울분을 토하셨죠. 은서야, 그 여자 미친 거 아니니? 글쎄 네가 결혼 앞두고 예민하다면서 별것 아닌 옛날 일 가지고 흔들리니 나보고 잘 설득하라는 거야. 지금 결혼이 파투나면 부모들 입장이 뭐가 되냐면서. 저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그쪽에서 저희 부모님께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더군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했다고요? 그래. 내가 너한테 미리 듣지 않았으면 정말 네가 그냥 변덕 부려서 결혼 파토 낸 줄 알았을 거야. 자기 아들이 동거에 애까지 낳은 걸 알면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니? 거기다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큰 소린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식 치르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니? 아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하늘이 도운 거야. 아빠도 전화를 바꿔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우린 괜찮아. 그깟 파혼 같은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엄마 아빠가 다 감당할 테니 넌 그대로 파혼하고 다시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부모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든든한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저는 파혼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어려운 결정을 끝내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신혼여행과 신혼집까지 줄줄이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이미 청첩장을 돌린 친구와 지인들의 시선도 감당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수빈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가 파혼을 한다고 해서 수빈이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일로 결혼이 깨졌으니 그 몹쓸 사람들이 더더욱 수빈이 모녀를 향해 이를 갈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또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혼은 파혼인데 그 다음은? 나만 살았다고 수빈이는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난 평생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할 거야. 그 순간에도 항상 낡은 체육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수빈이의 얼굴이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맘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실하게 생활하던 수빈이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락을 취해보려고 해도 수빈이는 핸드폰 번호가 없고 보호자로 등록된 할머니의 핸드폰은 사용이 정지됐다고 나왔어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로 전화가 끊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담임으로서 무단으로 결석한 아이를 찾기 위해 수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못하게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됐네요. 수빈이가 외할머니와 산다고 적혀있던 주소로 찾아가니 골목 안쪽 낡은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수빈아, 쌤이야. 문 좀 열어줄래? 문이 열리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곰팡내가 훅 끼쳐오는 집안은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습하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수빈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할머니의 무릎에 수건으로 찜질을 해드리고 있더라고요. 헌데 누워 계신 할머니의 한쪽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 아래로 시퍼런 멍까지 들어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왜 이러시니?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어제 폐지주우러 나갔다가 자전거랑 부딪히셨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약국에서 파스 사다가 붙이고 찜질해드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다 저는 울컥해서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수빈이도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할머니는 절 보시고 일어나시려다 아파서 인상을 쓰셨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대접할 게 없어서 수빈이가 학교에 빠져서 오신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괜찮다고 가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고집을 부렸어.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대로 계시면 큰일 나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갈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아니에요. 그 선생님께 그런 민폐를 끼칠 순 없죠. 괜찮아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멍이 이렇게 크면 뼈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저는 한사코 거절하시는 할머니를 반쯤 없다시피 해서 밖으로 모시고 나와 제 차로 정형외과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서 한동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죠. 제가 치료비를 내자 할머니가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시더군요.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저와 할머니를 지켜보며 수빈이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방에 눕혀드리자 수빈이가 할머니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낡은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재혁하고 결혼하려고 하셨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아, 네. 저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져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수빈이의 할머니가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이걸 좀 봐주세요. 제 딸 미정이가 연애할 때 그 몹쓸 인간한테 받은 편지랑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요, 그 인간은 미정이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진이랑 편지를 보면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대학 새내기였던 수빈이의 엄마를 꼬시기 위해 재혁 씨가 쓴 연애 편지였죠. 편지 가득 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봄직한 달콤한 약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연애 시절 사진과 수빈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 채 재혁 씨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재혁 씨가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의 배에 손을 얹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쪽 집안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던 여자 쪽에서 혼자 좋아 아이를 마음대로 낳았다는 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진이었죠. 제 예비신랑은 당시에 분명히 아이가 생긴 걸 알고 기뻐하며 함께할 미래를 꿈꿨던 거예요. 그러다 취직하고 마음이 변해서 모든 걸 내팽개친 거죠. 수빈이 엄마의 욕심과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잘못은 변심한 재혁 씨에게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재혁 씨와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협박해도 저는 꿈쩍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을 깼죠. 하지만 못돼 먹은 재혁 씨의 어머니는 저에게 찾아와서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며 악담을 하더라고요. 우리 재혁인 애 낳으라고 한 적 없다니까? 그 계집애가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 잡으려고 일부러 애를 가진 거야.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다가 천벌을 받아서 병에 걸린 거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계집애 때문에 결혼을 깨? 오냐, 그래, 마음대로 해라.
우린 아쉬울 거 없어. 잘난 우리 아들이야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근데 너는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시시콜콜 따져서는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거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이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행복했던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울었고 수빈이 모녀가 겪었을 고단한 세월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울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빈이와 할머니는 돈 때문에 변호사를 알아볼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그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 직접 발로 뛰고 여기저기 물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재단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어 수빈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기뻐하는 수빈이와 할머니를 보니 정말 보람있더라고요. 하지만 제 역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려고 자기도 변호사를 구해서 대응하겠다며 기를 썼죠. 그런데 하필 그 변호사와의 통화를 회사 여직원이 듣게 된 모양이었어요. 결국 자기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다라는 모습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인성 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사실상 퇴출당했답니다. 거기다 법원은 그동안 밀린 양육비 소급 지급과 앞으로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제 역시는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며 파혼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수빈이가 깨끗하고 하얀 새 체육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나 저에게 말했어요. 쌤 덕분에 저도 이제 새 체육복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이번 항암 결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퇴원하면 쌤한테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잘 됐다 수빈아. 이제부턴 전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그런 제 말에 늘 어두운 얼굴로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치료를 마친 수빈이의 엄마와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수빈이 엄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이 곁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는 하늘을 참 많이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저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 세 모녀한테 평생의 은인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수빈 엄마의 곁에서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으셨죠.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날 수빈이가 제 청첩장을 보지 못했다면, 아니 수빈이가 제 반 학생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파렴치한 사기꾼 집안에 시집가서 매일 피눈물 흘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수빈이도 제 은인이고 그런 수빈이를 낳아주신 어머님, 수빈이를 키워주신 할머님 모두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그날 제 말을 들은 모두가 눈물을 닦으며 함께 웃었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이 일로 비록 파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일 중 가장 바르고 뿌듯한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전 예비신랑의 누나, 즉 제 동료 선배가 파혼의 진짜 이유를 숨기고 제 남자 관계가 복잡해 자기 동생이 결혼을 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그 일로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저는 또 한 번 어이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한 진짜 이유를 밝힐 순 없었어요.
그러다 혹시나 수빈이의 출생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꾹 참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수빈이가 버림받은 아이로 낙인 찍히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헛소문을 듣고도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수업에만 집중한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퍼져 결국 학생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궁지에 몰리자 뜻밖의 인물이 나섰죠. 수빈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까지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거예요. 은서쌤이 남자 문제로 파혼당한 게 아니라 쌤의 예비 신랑이 나랑 엄마를 버린 쓰레기였기 때문에 쌤이 파혼한 거야. 은서쌤은 내가 만난 제일 좋은 어른이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문에 휘둘리지 마.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까지 자기 동생을 두둔한 그 누나는 동료 교사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문책을 받고 전남에 있는 작은 섬으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사실상 좌천된 거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책상을 정리하고 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선배의 죄는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였어요. 제발 이번 일로 그 집구석 인간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있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 근심 걱정도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비록 저는 아직도 새로운 사람 만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런 저의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